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2025년 을사년 뱀의 설날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한 해 동안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베트남 이런 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이란과 같은 이슬람 국가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설날을 보냅니다. 다민족 국가인 말레이시아는 신정을 비롯해서 음력설과 이슬람, 힌두설을 포함해서 설이 무려 4번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떡국처럼 말레이시아만의 특별한 명절 음식도 있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의 설날 풍경은 통신원 취재수첩에서 전해드립니다. 설 연휴를 맞아서 아프리카로 떠나는 이야기 여행, 기회의 땅 아프리카 3부작. 오늘은 아프리카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글로벌 이슈는 지구본연구소 최준영 박사와 함께하는 에너지 이야기 준비했는데요. 석유가 넘쳐나는 나라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자력 발전에 욕심을 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월 29일 수요일 설날에 보내드리는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세계를 알면 우리가 보입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글로벌 배송으로 빠르게 찾아갑니다. 설을 맞아서 특별하게 준비한 시간입니다. 기회의 땅 아프리카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아프리카 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까요? 아프리카에 사막도 떠오르고요. 굶주린 아이들 이런 답변도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아프리카에 대해서 고정관념, 편견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프리카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연합뉴스 김성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이 설날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그 아프리카에 대해서 이런 것은 꼭 알아야 된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떤 답변해 주시나요? 보통 이제 아프리카다 보니 아프리카가 한 나라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전혀 한 나라 아닙니다. 그렇죠. 무려 많은 국가가 있죠. 예, 50개가 넘는 나라고 아프리카 또 제각각이고 아프리카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보면 네. 야, 거기랑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데 해서 좀 그냥 아프리카로 묶이는 게 그렇죠. 좀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몇 개국이냐? 54개국 또는 55개국 얘기를 하는데 유엔의 승인을 받은 국가는 54개국이고요. 근데 아프리카 연합이라고 자체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서로 인정한 나라가 마지막 나라가 서사하라라고 여기 이제 분쟁 국가고 이제 해서 국가적인 요건을 못 갖췄다 해가지고 유엔에서는 승인을 안 해줬지만 그래서 거기까지 포함하면 55개국. 아프리카 연합에 들어가는 나라가 55개국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구나. 보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나라,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는데 얼마나 많은 나라냐면 우리가 아시아에 속해 있잖아요. 네. 아시아가 49개국밖에 안 되고요. 유럽이 44개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유엔에서 이 발언권이 어마어마한 거죠. 다 유엔은 다 그 머릿수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국가별로 이렇게 해서 유엔 총회라든지 이런 데 하면 아프리카 국가들의 발언권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네요. 남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사하라가 뭐야 하는데 죽음의 질주 사하라 다카르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사하라 사막이거든요. 사하라 사막을 기준으로 북아프리카,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을 사실상 포함해서 북아프리카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로 나뉩니다. 근데 사하라 사막이 얼마나 거대한 규모냐면 넓은 면적이 넓냐면은 미국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그다음에 나라만 해도 11개 나라가 걸쳐 있고요. 사하라 사막 이남 쪽으로 이제 사헬지대라고 반건조, 사막에 접하다 보니까 반건조 지대가 있죠. 그래서 반건조 지대에서 이 사헬 쪽 국가들도 또 여러 포진을 하고 있어서 기후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또 북아프리카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아프리카 대륙 자체도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해서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세계 1위, 2위, 3위 경제국을 얘기를 하면은 미국, 중국, 유럽 연합인데요. 네. 다 때려 넣어도 아프리카를 다 채우지 못할 정도입니다. 네. 아프리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대륙인데요. 예. 예. 그렇지만 우리가 참 잘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프리카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OX 퀴즈 형식으로 오늘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기자님께 질문을 드리고요. OX로 이제 답을 맞춰주시고 설명을 좀 보충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제 질문 들으실 때 답을 한번 맞춰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서요. 아마 오늘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함께 해보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프리카의 여름은 대구보다 덥다. 대구도 덥지만 아프리카는 더위의 대명사다. 저는 이게 사실 O이기도 하고 X기도 한데 정답을 굳이 얘기를 하자면 보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X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프리카가 아까 면적 자체가 그렇게 넓다 보니까요. 네, 다양하겠죠 기후도. 그렇죠. 네. 그래서 북아프리카 쪽은 사실 이제 사하라 사막이 있어서 섭씨 50도까지도 올라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그렇죠. 넓은 더운 날씨죠. 네. 근데 밤에는 또 기온이 뚝 떨어지고요. 근데 이게 사실 데프리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해서 그다음에 최근에는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에 서프리카. 예, 서울이 또 아프리카처럼 덥다 해가지고 서프리카. 또 한반도가 그렇게 한프리카. 아프리카 쪽으로 자꾸 갖다 붙이시는데. 그럼 아프리카 전문가로서 조금 속상하셨겠군요. 그렇죠. 이제 제가 아프리카 특파원 아무리 꼬리표처럼 달라붙잖아요. 네. 내가 달라붙은 꼬리표가 좀 좋은 것들이 많아야 되는데 안 좋은 쪽으로 나오면 괜히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아프리카 그렇게 덥지 않습니다. 그래요. 제가 남아공 계셨는데 남아공에서 이제 더울 때는 30도가 넘기도 한데 연평균 기온이 20도예요. 남아공이. 그래서 굉장히 쾌적한 날씨고 그렇구나. 지중해성 기후가 또 남쪽에는 있고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0도가 넘어도 그늘에만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더위 개념하고는 좀 다르고 이 정도면 견딜만하다. 괜찮다. 이런 정도 날씨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렇게 쉽게 이렇게 아프리카를 갖다 붙이지 않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아프리카는 무조건 다 덥다. 이렇지는 않다. X라고 해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택시 탈 때 휴대전화로 결제할 수 없다. OX 하면 아직은 휴대전화 결제까지는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근데 이게 지금 휴대전화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동아프리카 특히 이제 케냐가 이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훨씬 전에 케냐에서는 이게 도입이 돼가지고요. 엠페사라고 이런 금융 기능을 갖춘 앱이 이 전화기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 하나만 있으면 사실 현금을 쓰지 않고도 어느 곳에서든 결제가 가능하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케냐 대사를 인터뷰를 했더니 우리로 따지면 개모임도 이걸로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출. 대출도 대출 기능까지도 이거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케냐에 이제 그 출장 취재를 기후변화 때문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현찰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그 엠페사를 이용을 해서 숙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동을 하는 문제라든지 그 국내선 항공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웬만한 거는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면은 케냐에 그러면 왜 이런 게 발달을 했냐 보면 원래 이제 인프라 자체 은행 지점이라든지 ATM이 부족하고 은행 계좌를 가진 사람도 적었는데 이러한 열악한 금융 인프라가 오히려 이런 혁신의 밑바탕이 됐다. 퀀텀 점프할 수 있는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휴대폰이 많이 보급이 되면서 원래 깔려야 될 그 전화선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도 이렇게 그 경제도 특히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비공식 경제라고 인포멀 한 이런 그 경제가 굉장히 발달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시장에 우리 옛날에 그 전통 시장에서 물건 팔듯이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과일도 팔고 자기가 갖고 있는 농산품 가지고 와가지고 팔기도 하고 이런
그 다음에 뭐 소소한 공산품이라든지 가지고 와서 파는 이런 이 비공식 경제가 굉장히 발달이 돼 있는데 이런 것도 이런 그 결제라든가 즉시 할 수 있는 걸 휴대전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것도 케냐의 한 여성이 아무튼 이 엠페사를 도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 이런 도입의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아프리카는 지금 현재 인터넷 이용률 60% 이상인 국가들이 2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굉장히 뒤떨어진 나라다. IT도 마찬가지 이렇게 생각할 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저희가 좀 편견이 있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케냐는 이제 뭐 엠페사가 출시가 돼서 지금 이용 가능한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예, 특히 뭐 나이지리아가 아프리카의 최대 인구 대국인데요. 서아프리카에 네. 있죠. 그래서 인구가 2억 명이 넘는데 인구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네. 물론 이제 석유도 많이 나기는 한 나라지만은 이런 그 스타트업 여기가 굉장히 이것이 또 뜨겁습니다. 네. 그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상업에 규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내에서는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사기도 잘 친다. 이런 악명도 온명도 없기는 했지만 그렇군요. 워낙 상업을 잘하기 때문에 이걸 또 IT를 활용을 해가지고 핀테크 금융 쪽이죠. 그다음에 이커머스 네. 상거래, 전자상거래, 그다음에 헬스 건강에 관한 헬스테크, 네. 농산품에 관한 에그리테크 이런 것들이 활발하고 벤처 투자 펀딩도 굉장히 활발하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그 한 스타트업은 아와리라고 하는데 나이지리아 정부와 함께 AI를 활용한 거대 언어 모델 구축을 나이지리아 최초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루안다 나라 1990년대 초반에 이제 대학살이 일어나요.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죠. 후투족, 투치족 발음도 좀 어려운데 네네. 종족 간의 이 학살이 빚어져서 그 비극의 나라이기도 한데 이 나라가 이 비극을 딛고 서가지고 지금 ICT 강국입니다. 그래서 광섬유 케이블이 7,000km에 달해서 고속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고 네. 팬데믹 때도 그 병원에 막 그 로봇도 설치를 해가지고 이런 그 환자들이 직접 하면 안 되니까 접촉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활용을 하는 걸 봤고요. 네. 그다음에 뭐 4G LTE 네트워크가 전국으로 확대돼가지고 이런 투자도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고. 그렇군요. 뭐 서아프리카 가나 같은 경우는 구글이 또 아프리카 대륙 최초 AI 연구소를 열었고, 네. 아마존 웹 서비스는 남아공에 2020년에 첫 데이터 센터를 오픈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많이 첨단으로 발달하고 있는 나라다. 그렇습니다. 대륙이다. 이렇게 아프리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퀴즈인데요.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키가 작다? 이거는 이제 큰 부족도 있고 작은 부족도 있겠죠. 아, 그렇죠. 이제는 안 되겠어요. 제가 다 X라고 하니까. 키도 제각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하면 이제 아프리카 하면 뭐 피그미족 이상만 또 많이 하고 부시맨 뭐 이래서 작다. 아무래도 영화나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그렇게 아프리카 사람들 의뢰 작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키 큰 사람들도 부족도 많고요. 네. 아프리카 부족이 3,000개나 되는데 그럼 X네요? 네, 그렇죠. 네. 세계에서 가장 이 장신 부족, 가장 큰 부족 중에 하나가 아까 그 루안다에 사는 그 투치족인데요. 네. 평균 신장이 그 183cm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뭐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어가지고 한데 저보다 훨씬 크죠. 180 평균이 180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180이 넘죠. 많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다른 장신 부족이 남수단에 있는 딩카족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는 뭐 웬만한 농구 선수 뺨치는 2m 넘는 신장의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다고 해요. 네. 물론 이제 키가 작은 부족도 있습니다. 그래서 콩고 분지, 중앙아프리카 쪽의 피그미 종족에 속하는 음부티족은 평균 신장이 한 150cm 정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유전학적으로 다양한 신장도 다양한 그렇습니다. 부족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네 번째 퀴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난민 캠프는 아프리카에 있다. 왠지 이건 아닐 것 같은데요. 아, 맞습니다. 예. 네. 워낙 이제 우리가 분쟁, 난민 이런 거 아프리카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아프리카 있겠지 하는데 사실 이제 세계 5군데 5대 그 난민 캠프 큰 난민 캠프 중에 3군데는 아프리카에 있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난민 캠프는 사실 아프리카가 아니라 방글라데시 콕스 바자르라는 곳에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2017년에 그때 뉴스가 많이 되기도 했죠. 그 미얀마의 그 군사적 탄압
박해를 피해서 이 로힝야족이 보트를 타고 막 탈출한다든지 뭐 이런 게 가지고 여기 지금 90만 명 이상이 수용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여전히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아프리카에서 난민 캠프 하면은 지금 수단 내전이 지금 2년 올해 지금 2년을 맞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난민이 한 1,400만 명 정도.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러시아,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조명을 받았는데 아프리카 이 잊혀진 전쟁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참상한 인도주의적인 참상으로 가장 참혹하다라는 유엔에서 평가도 있을 정도인데 지금 수단 내전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난민이 발생을 200만 명 정도 이상의 이집트를 주변 이집트라든지 차드라든지 남수단 이쪽으로 지금 흩어져 있고요. 이런 분들이 또 이제 갑자기 이런 난민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로 따지면 이산 가족인 거죠. 그래서 6.25 전쟁 때처럼. 그래서 이거 이제 실종 가족들을 서로 상봉을 하게 해주는 이산 가족 상봉과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이제 국제 적십자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얼굴 인식 그 기술도 활용을 해가지고 좀 찾아주는 연결해주는 가족들을 연결해주는 이런 사업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다음 5번째 퀴즈입니다. 아프리카는 물가가 저렴해서 여행할 때 경비가 별로 들지 않는다. 이거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 가는 건 정말 큰 맘 먹고 그렇죠. 가야 하는 거고 일단 물가가 어떤지 일단은 저는 X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X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비가 이게 사실 아프리카 내에서 이동하는 거는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남아공 특판 부임할 때 20시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카타르 도하라든지 경유를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20시간 아프리카 가기도 멀기도 한데 근데 아프리카 내에서 또 이동을 하기가 아프리카 지형상 뭐 강도 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고원지대가 있고 도로가 잘 연결이 또 안 돼 있는 곳도 많고 열대 우림이 또 민주 콩고 같은 열대 우림이 또 워낙 우거져 있고 해가지고 이동 자체가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내에서 여행을 할 때는 경비는 굉장히 좀 많이 든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가난하니까 싸게 다 할 수 있겠지. 그렇게만 하시면 우선이고 기업을 할 때도 이거를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여행할 때는 또 분쟁 지역이 많다 보니까 이런 지역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이지리아 북동부 지역이라든지 모자암비크 북동부 지역이라든지 분쟁 지역은 좀 피해야 되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 물가 비싸? 그러면 아프리카 가면 안 되겠네. 이건 아니고요. 물론 그 아프리카 자체적으로 이 농산품이라든지 이런 건 쌉니다. 그리고 제가 남아공에서 스테이크 거기 고기가 진짜 또 많이 나는데요. 스테이크가 거의 우리나라의 한 3분의 1 가격이면 푸짐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골프도 거의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보다 글쎄요. 싼 곳 한 10분의 1 정도 해서 굉장히 퍼블릭하게 칠 수 있는 곳이 또 남아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물가가 좀 그러니까 경비 자체는 좀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한데 많이 드는 측면이 있기는 한데 또 물가가 싼 부분이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아프리카는 꿈의 여행지로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그런 곳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봐야 될 곳이 바로 아프리카. 그래서 최근에 아프리카 여행 유튜버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아프리카는 우리 젊은 친구들도 요즘은 첫 여행지로 아프리카를 꼽는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아프리카는 꼭 한번 가볼 만한 데입니다. 이렇게 오늘 아프리카에 대한 오해의 진실이라는 주제로 OX 퀴즈로 간단하게 좀 해봤는데 편견, 우리의 고정관념 중에서 아프리카 관련해서 요거 하나는 좀 꼭 말씀드려야겠다 싶으신 거 있으세요? 아프리카 하면 이제 워낙 많이 나오는 게 아까 난민 얘기도 했지만 이제 분쟁, 전쟁 그다음에 독재자들 많고 민주주의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닌 게 물론 이제 서아프리카 말리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이건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연쇄적으로 쿠데타 바람이 불어서 이거 다시 되게 안정됐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쿠데타가 난 곳들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근데 미국 돌아가는 거라든지 유럽에서 극우가 이렇게 또 선풍적인 또 바람을 불고 하는 걸 보면은
꼭 아프리카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렇죠. 네. 아프리카가 근데 의외로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네. 시장 경제, 그다음에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라든지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들이 또 있는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한 20개 넘는 나라에서 선거가 이루어졌는데요. 네. 보츠와나 같은 나라 58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리버럴한 민주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유민주주의 최근에 화두기도 한데 진정한 이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그래도 갖고 있는 나라들이 꽤 있고요. 또 아프리카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보게 되는데 네. 아프리카가 이제 우분투 정신이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라는 게 지금 이제 우리 비상계엄 사태로 나라가 많이 혼란스러운데 너무 좀 양극화되고 정치적으로 극단화되는 걸 좀 피하고 우리가 싫든 좋든 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 견해를 보면 제가 장인 80대신 장인하고 정치적 견해가 제가 다릅니다. 다른데 존중을 합니다. 존중을 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견해 차는 있지만 서로가 좀 존중을 하면서 합의점을 찾고 타협을 해가면서 이렇게 우리도 그 아프리카의 우분투 정신을 좀 활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프리카 이야기 어제 오늘 나눴지만 다양성을 인정하자 이런 걸 좀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자, 내일도 준비되어 있는데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마무리하면서 기자님이 라이온킹 OST 하쿠나 마타타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네, 하쿠나 마타타. 이게 좀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원래 스와힐리였는데 아프리카의 스와힐리 한 2억 정도 쓰는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많이 쓰는 언어입니다. 근데 이 하쿠나 마타타가 영어로 쓰면 no problem입니다. 괜찮아. 문제 없어. 넘어가도 돼. 이런 잘 될 거야. 이런 건데요. 우리가 좀 너무 바쁘게 살아오고 그다음에 좀 요즘 이 탄핵 정국이라는 이런 거 너무 좀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좀 유유자적한 마음을 갖고 설 연휴만이라도 좀 우리가 느긋하게 좀 삶을 대하면 어떨까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네. 오늘 연합뉴스 김성진 기자와 함께 꾸며드렸고요. 내일도 또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쿠나 마타타 보내드리면서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Hakuna Matata. What a wonderful phrase. Hakuna Matata. Ain't no passing craze. It means no worries for the rest of your days. It's our problem-free philosophy. Hakuna Matata. Why, when he was a young warthog. When I was a young warthog. Very nice. Thanks. He found his aroma like a certain appeal. He could clear the savannah after every meal. I'm a sensitive soul, though I seem thick-skinned. And it hurt that my friends never stood downwind. And oh, the shame! What's a shame? What a change in my name! Oh, what's in a name? And I got downhearted. How did you feel? Every time that Hey, Pumba, not in front of the kids. Oh, sorry. Hakuna Matata. What a wonderful phrase. Hakuna Matata. Ain't no passing craze. It means no worries for the rest of your days. Yeah, sing it, kid. It's our problem-free philosophy. Hakuna Matata.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송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이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근데 말레이시아에서는 설날이 4번이나 된다고 하는데 오늘 통신원 취재수첩 말레이시아의 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노현지 통신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레이시아도 음력설 샌다고 들었는데 우리와 비슷한 점 또 어떤 점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네, 이곳에서는 음력 새해를 차이니스 뉴이어라고 부릅니다. 네. 줄여서 CNY라고도 하는데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루나 뉴이어라고 부르자는 주장이 몇 년에 한 번씩 나오지만 워낙 중국계들의 입김이 센 탓에 아무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말레이시아는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1년에 새해를 4번 맞을 수 있다는 말은 유명하죠. 1월 1일의 새해, 음력설, 그리고 이슬람력 새해와 인도 힌두력의 새해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성대하고 크게 축하하는 것이 이 음력설인데요. 네. 12월 25일이 딱 지나자마자 26일부터 온 나라가 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실제로 저희 동네는 26일이 되자 마트와 상점, 쇼핑몰에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에 중국 재물의 신과 홍등, 도화나무, 붉은 종이에 덕담을 적은 춘년, 금귤 등이 걸렸습니다. 거의 눈길이 닿는 모든 곳에 한자로 복이 써 있고 각 해를 상징하는 동물들이 장식처럼 붙어 있는데요. 네. 올해는 무슨 해인지 찾아보지 않아도 이미 알 수 있을 정도로 뱀이 여기저기 그려져 있습니다. 설을 상징하는 것들이 우리와는 좀 많이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설날은 큰 명절이지만 중국계 말레이시아인들에게는 거의 한 달을 즐길 정도로 아주 거창한 행사인데요. 약 3일 정도 되는 공식 연휴가 있지만 학교들은 대부분 이때 중간 방학을 해서 일주일 정도 쉬게 되고 일반 사업장에서도 기본적으로 일주일 정도는 일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기간이 되면 일주일이 아니라 앞뒤로 2, 3주 정도는 일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기간을 피해서 일정을 잡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수리나 점검, 공사, 배달, 운송 등도 설날 전후로는 서비스를 포기하는 편이 좋습니다. 네. 이곳에서도 설에는 가족과 친지를 방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풍습이기 때문에 고속도로는 꽉꽉 막히고 대중교통 예약도 어려운데요. 또한 서로 선물을 주고받기 때문에 물가가 일시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네, 말레이시아에서도 세뱃돈 있다고요? 네, 우리나라에 세뱃돈이 있다면 중국계에는 홍바오 혹은 앙바오라고 불리는 빨간 봉투에 돈을 담아 선물하는 풍속이 있는데요. 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결혼한 사람이 미혼에게 주게 되고 가족이나 친지뿐 아니라 이웃이나 주변에 선물하기 때문에 이 빨간 봉투와 신권 화폐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트나 백화점에서 설날 전에 쇼핑을 하면 예쁘게 디자인된 빨간 봉투를 여러 묶음씩 사은품으로 주는데요. 네. 이번에는 어디에 앙바오 디자인이 제일 예쁘다라는 입소문도 돌게 됩니다. 또 그래서 연휴 시작 전에는 신권을 받기 위해 은행이나 ATM 앞에 긴 줄을 서는 것도 명절 기간의 독특한 풍경입니다. 네, 우리는 오늘 이제 많이들 떡국 드셨을 텐데 이때만 특별히 먹는 음식도 있다고요? 네, 바로 이쌍 혹은 로헤이 이쌍은 말레이시아 중국계 화교들이 개발한 명절 음식인데요. 높이 들어 평안을 기원한다는 뜻으로 이상을 높이 들어 부와 행복을 기원하는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말린 생선이나 고기 육포, 생선회에 각종 채소를 섞어 먹는 것인데요. 가족이나 친지, 회사 동료들, 심지어 비즈니스 미팅 자리에서도 이 기간이 되면 같이 밥을 먹을 때마다 복을 빌며 이 음식을 나눕니다.
이쌍을 먹을 때는 커다란 접시에 동그랗게 둘러서서 아주 긴 젓가락으로 축복의 말을 하며 다 함께 섞어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높이 들어 섞을수록 더 많은 부와 행운을 가져온다고 믿기 때문에 어디서든 이쌍을 먹을 때는 북적북적합니다. 네. 재미있는 것은 이 이쌍은 딱 설날 기간에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한 달 동안 중국 음식점뿐 아니라 태국 식당, 인도 식당, 한국 식당에서도 판매하고 저는 심지어 피자집과 햄버거 가게에서도 메뉴에 올린 걸 봤는데요. 네. 그만큼 이 명절에는 꼭 먹어야 하는 음식입니다. 네, 이쌍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외국인들한테는 아주 힘든 기간이라면서요. 네, 바로 폭죽 때문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춘절 자정에 폭죽을 터뜨리면 악귀가 물러가고 재물복이 터진다고 믿는데요. 네. 이곳에서도 중국계 국민들이 터뜨리는 폭죽은 정말 본토 중국 못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즘 폭죽 규제가 엄격한 중국을 피해 말레이시아에 여행 와서 폭죽 터뜨리기를 하는 중국인들도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네. 원래는 춘절 자정에 폭죽을 터뜨린다고 하지만 이미 2, 3주 전부터 시작됩니다. 집안별로 자신에게 가장 복이 되는 시간과 날짜를 받아 그때 부적을 태우며 폭죽을 터뜨리는 집이 많기 때문인데요. 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한 달치 월급을 폭죽 사는데 다 쏟아붓는 사람들이 허다할 정도니 설날 연휴인 일주일 동안은 잠을 못 자시면 된다고 봅니다. 예. 주로 자정에 시작돼 새벽 4시까지 이어지고 이 폭죽 소리에 놀란 동네 강아지들은 잘 자던 아기들이 깨어 우는 소리로 아이고. 동네는 정말 아수라장이 되는데요. 예. 당연히 화재 사고도 많이 발생해 밤새도록 소방차와 앰뷸런스 소리까지 끊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면의 밤을 보내고 나면 아침은 화약 냄새와 그 잔해들로 연기가 자욱하고 재가 풀풀 날리는데요. 말레이계나 인도계 주민들이 항의하면 자신들의 문화를 무시한다고 생각해 굉장히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해서 아이고. 아주 예민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네. 때문에 외국인들이 아예 이 기간에는 말레이시아를 떠나 주변 태국이나 필리핀, 인도네시아로 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문제는 이 폭죽이 정월 대보름까지 거의 16일 넘게 이어져서 설날 돌아와도 여전히 밤에는 폭죽 소리에 잠을 설쳐야 합니다. 네, 그럼 당분간 조금 힘드시겠네요, 노현지 통신원도? 네, 어제도 힘듭니다. 한숨을 쉬시네요.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좋은 소식 또 많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노현지 통신원이었습니다. 에너지에 관한 최근 이슈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점 짚어보는 시간, 글로벌 이슈 에너지 시간입니다.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설날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1월 1일 즈음에서 인사 나눴던 것 같습니다만 네. 인사 많이 해서 그렇죠. 뭐 나쁜 건 없어요. 여러 번 해야죠. 예.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까 네. 특별히 더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땅 파면 돈 버는 나라. 네. 네, 그중에 대표적인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얘기면 이제 석유 얘기가 나오겠군요. 예,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아, 그래요? 예,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면 뭐 석유 당연히 이제 세계에서 그렇죠. 1등 그리고 이제 가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가지고 있는 게 많은 나라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땅 속에 땅 파면 여러 가지 자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 중에 오늘 말씀드릴 것은 잘 활용하면 좋은 에너지원이지만 나쁘게 활용하면 인류를 이제 파멸로 몰아갈 수도 있는 이 자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얘기하면 이제 뭐 우라늄, 네, 맞습니다. 원자력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네. 요즘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원자력 발전이든 뭐 핵무기 개발이든 둘 중에 뭘 하려도 제일 필요한 것은 이제 우라늄이 있어야 그렇죠. 이제 가능합니다. 우라늄을 농축시켜가지고 적절하게 사람들이 잘 제어를 하면 원자력 발전, 그다음에 분열을 급하게 하도록 만들면 이제 핵폭탄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이 우라늄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자원이 엄청난
워낙에 많은 다양한 자원들이 많은. 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뭐 저는 무신론자이긴 하지만 신이 계시다면 정말 뭐 사우디에 너무 많이 주셨다. 알라라는 신은 정말 사우디를 좋아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종종 듭니다. 예. 근데 우라늄이 어느 정도나 있나요? 일단 뭐 조사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그냥 중립적인 기관들 보면은 뭐 전 세계 우라늄 매장량의 한 5% 내외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뭐 많이 잡으면 한 9%까지도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상당히 많은 그러네요. 이제 그 우라늄이 있고요. 이것은 이제 2019년에 이제 중국 과학자들과 사우디 정부가 함께 탐사를 해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양이면 뭐 사우디아라비아 정도 되는 나라라면 뭐 자기네 나라에서 필요한 원자력 발전소 연료로 충분히 쓰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도 수출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럽네요. 그렇습니다. 자원이 많다는 건 어쨌든. 그러니까 땅 파면 돈 나오는 나라죠. 그러니까요. 석유 가스도 많은 데다가 우라늄에 근데 왜 이렇게 사우디가 관심을 갖는 걸까요? 네, 사우디는 이제 전체 전력의 99%를 이제 석유와 가스로 이제 생산을 합니다. 사우디는 이제 원유를 그대로 태워서 전력을 생산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벙커CO를 태워서 뭐 이렇게 하려면 석유를 한번 정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 들잖아요. 그냥 원유 그냥 태우면 워낙 많이 나오니까요. 그냥 태워서 그걸로 물 끓여가지고 발전하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많이 했는데 문제는 최근에 한 10년 사이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내 전력 수요가 이제 폭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뭐 사람들 에어컨도 켜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생산을 하다 보면 전체 생산되는 원유의 절반 이상을 내수용으로 써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 정부는 일단 천연가스를 개발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전력 생산을 하는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다른 나라에 팔면 돈을 버는데 그렇죠. 자기들이 그냥 태워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렇죠. 이런 게 좀 아까운 거죠. 이게 수출을 하면 좋을 텐데 내수용으로 다 써버리면.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의외로 이제 자기네 나라 내수용으로 쓰는 전력은 원자력 그리고 재생에너지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야 돈을 더 벌겠죠. 예. 그래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을 감당해 준다. 라고 많이 생각을 하면 사우디는 매장되어 있는 뭐 석유나 뭐 가스 이런 자원을 훨씬 더 오랫동안 판매해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라는 게 사우디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석유 가스는 수출용이고 그렇죠. 국내 전력은 재생에너지나 원자력으로. 그렇군요. 사우디는 그래야만 이제 돈을 벌어서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원자력 발전을 그래서 원한다. 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006년,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이죠. 20년 전부터 이제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를 이제 시작을 해왔고요. 2013년도에는 이제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3개 지역을 후보 지역으로 이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체적으로 원전을 개발할 수는 없을 텐데 뭔가 뭐 파트너가 좀 있어야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적절한 파트너를 선정해서 이제 원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뭐 당연히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술도 좀 익히고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운영을 위한 이제 인력도 양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자관 이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우디는 돈이 많은 나라니까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건 상관없이 일단 돈은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 수급은 확실히 가능하다. 예,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일단은 새로 원자력 발전소를 신규로 건설을 하는데 이게 이제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쟁력을 갖춘 국가는 2나라 정도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러시아. 우리나라가 있군요. 옛날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 이제 수출에 있어서 강자였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새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거의 20년 만에 지금 최근에 하나 완성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없는 지금 그런 상태고. 그렇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기술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실제로 이것을 만드는 제작 능력은 상당 부분 상실한 것이 이제 현실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중국이 급속도로 원자력 발전 이 새로 만드는 것을 늘려가면서 수준을 높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수출 경험이 없다라는 점도 이제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가 조금 맡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조심스럽게 그렇죠. 예상이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빨리 좀 결정해서 다시 한번 좋은 소식이 있으면 좋겠다 싶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사우디아라비아는 기본적으로 한국하고 미국이 같이 들어오는 즉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온다면 이것을 선택하고 싶은데 걸림돌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사우디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네 나라에 이제 우라늄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공해서 농축을 해서 필요하면 해외에도 판매할 수 있기를 이제 원하는데
그리고 이제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원자력 발전 다 끝나고 나면 이 들어갔던 연료봉은 이제 핵 폐기물로 네네. 나오는 거죠. 네. 그럼 이것을 재처리하면 다시 우라늄도 나오고 플루토늄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이 재처리하는 것도 원하는 거죠. 아, 이게 뭐 핵무기 개발하고 이제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논리는 그렇습니다. 네. 바로 인접해 있는 어떻게 보면 라이벌 국가인 이란이 네. 현재 핵무기 개발을 진행한다는 것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일인데 그렇죠. 이란이 핵을 가지고 된다면 자기들이 되게 불안해지는 거고 그다음에 중동에 이스라엘도 핵을 가지고 있는데 왜 사우디만 못 가지게 하느냐. 우리도 대비를 해야 한다. 그렇죠. 우리가 못 가지면 우리만 불리한 상황 아니냐라고 에이.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직접 핵 개발을 하기보다는 과거 인도 옆 나라인 파키스탄이 이제 핵무기를 개발할 때 사우디가 자금을 비밀리에 지원했다. 그리고 유사시에는 그 핵무기를 사우디가 쓸 수 있도록 약속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건 복잡한 이야기고 그렇죠.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땅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당연히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우라늄도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예. 텐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중동 지역에 뭔가 자꾸 그렇죠. 더 복잡해지는 거를 원치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우디한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로 다 지원을 해줄 텐데 단 농축, 재처리 이 두 가지 사항은 곤란하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 뭔가를 같이 하고 싶으면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UAE처럼 이제 그런 농축이라든지 재처리 하지 않겠다고 우리한테 약속하고, 그다음에 국제 원자력 기구 IAEA라고 잘 알려져 있죠. 여기와 포괄적 안전 조치 협정도 체결해라. 그러면 도와줄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우디는 그러면 우리는 너 말고도 파트너들 많이 찾을 수 있어. 그래서 일단은 러시아와 친근한 모습을 이제 보이기도 하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여태까지는 검토를 안 했는데 이제 중국도 리스트에 올려서 우리 한번 검토를 해볼 수도 있다. 라는 내용을 이제 흘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중국까지 얘기 나오면 미국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우디가 좀 선을 넘네라고 하지만 사우디한테 또 뭐라고 말하기도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는 지금 현재 미국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어요. 어떤 압력을 받고 있냐면은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해라. 그래서 서로 국경을 정상화하고 대사관도 만들고 해라. 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우디가 요구하는 게 한국하고 미국은 지금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는데 우리도 미국, 사우디 상호 방위 조약 이런 거 체결해 달라. 그래서 당신이 우리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그다음에 자유로운 우라늄 농축 재처리 이런 것도 허용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당신들이 요구하는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면 중동 문제 계속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재처리나 농축을 허용하면 옆 나라인 이란을 여태까지 압박을 하고 제재를 했는데 이럴 근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지금 못하면서 시간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트럼프 행정부 2기 행정부가 출발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약간 분위기 또 달라지지 맞습니다.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사우디는 그동안에 협상을 쭉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하고는 이 이야기가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입장을 정리를 했고요. 일단은 트럼프한테 지금 여러 가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우디도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미국을 또 압박하기 시작을 했어요. 때 맞춰서. 지난 1월 14일 날 이제 에너지부 장관 이분도 이제 왕자님이신데 우라늄 농축과 해외 판매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게 특별히 우라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보유하고 있는 많은 광물 자원들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땅속에 놔두는 게 아니고 잘 활용해서 개발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어려운 말로 하면 화폐화 돈벌이로 쓰겠다라는 전략을 채택을 했고 우라늄도 거기에 포함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90%, 99% 농축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제 옐로우 케이크라는 이거는 사실은 이제 노란색 가루로 이제 보여지는데 방사선이 거의 안 나와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이걸 시작하면 결국 나중에는 우라늄 농축까지도 갈 수도 있거든요. 어떤 단계를 거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그 방에다가 슬쩍 시작하는 거예요. 발을 들여놓고 그다음부터 이제 상황을 봐가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도 트럼프 이전에 일단은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라고 카드를 이제 던졌고 미국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로서는 일단 미국의 어떤 입장 변화를 지켜보면서. 여차하면은 러시아나 중국하고도 우리가 손을 잡을 수 있다. 그렇죠. 활용할 수 있다. 네네. 이런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개의 카드를 들고 미국을 이제 압박하는 형태인데 그러네요. 사실 이제 원자력 문제에서 러시아와 중국 이런 나라하고 사우디가 손을 잡으면 미국 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선 넘었지 라고 이제 간주할 여지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우디는 이제 마냥 미국 정부만 압박하는 게 아니고 미국 기업들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우디 정부는 당신들과 일을 하고 싶은데 미국 정부 분위기가 좀 그렇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정부에 적절하게 이야기도 좀 하고 네. 요청도 좀 하고 그래서 문제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슬쩍슬쩍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새로 출범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중동 문제에 뭐 예전처럼 끌려 들어가고 싶지는 전혀 않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이렇게 큰 비즈니스 기회를 다른 나라한테 그냥 다 넘겨주기는 또 원치 않을 테니까 네. 뭔가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바이든 대통령 때보다는 자기들한테 좋은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가 출신이라서 예. 돈 벌 기회를 놓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예. 사우디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중동에서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죠.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떤지 또 궁금하네요. 일단 이스라엘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원자력 발전이라는 네. 이제 민간용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뭐 핵 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라고 네. 그러면 뭐 이거는 뭐 수용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게 이스라엘 내부에서 좀 입장이 엇갈려요.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뭐 생각을 하고 있고. 민간 부문을 위한 핵 개발 뭐 가능하다. 원자력 네네. 발전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의 이제 정부 당국, 뭐 모사드 이런 이제 쪽하고 그다음에 안보 당국자들은 이런 판단 위험하다.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지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사우디가 핵을 가지면 당연히 이란도 핵을 가질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튀르키예도 가질 것이고. 이게 뭐 나비효과처럼 그렇죠. 주변 국가들로. 예, 그러면 이제 수도 사우디나 있죠. 이란은 뭐 나라 면제라도 넓지. 예. 이스라엘은 국토도 좁고 네. 인구도 적으니까 같이 만약에 핵무기로 맞서게 되면 이스라엘만 당할 수 있다라는 네네. 것이 이제 이들의 걱정입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도. 예, 네. 우리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지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오래됐습니다. 2011년, 아까 이제 2000년대 중반서부터 사우디가 원자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2011년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원자력 협정을 체결을 했어요. 네. 그리고 2015년에는 원자력 연구원하고 사우디가 공동으로 이제 새로운 원자로 발전인 이제 스마트 원자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건설 협정을 또 체결하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우리가 되게 좀 끈끈한 원자력 부분에서 관계인 것처럼 보이는데 네. 사우디는 또 이 장사를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2년에는 중국하고 원자력 협정을 러시아하고는 또 2015년에 원자력 협정을 이제 체결한 상태니까 네. 이것만 보면 특별히 또 유리한 상황은 또 아닙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어쨌든 현재까지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네. 사우디 정부가 판단하기에는 한국이 참여하는 것이 이제 자기들이 이 원자력 발전을 시작했을 때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을 확보해서 다용도로 활용하는데 유리하다라고 네네. 이제 판단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과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장점만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수주를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또 의문이 또 제기되고 있는 거죠. 아, 그런가요? 네. 그런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미국하고 사우디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조정돼야 되는 게 선제 과제죠. 네. 여기에 더해 이제 그동안에 우리하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우리나라의 한수원하고도 또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갈등이 또 계속 그렇죠. 진행이 됐죠. 예전에 한번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네. 그나마 이제 최근에 양쪽이 합의해서 일단 체코 원전에 대해서는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게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은 밝혀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비밀이다 보니까 사우디 같은 이제 중동 지역에 대해서도 이제 뭔가 정해놨는지, 예. 이건 또 따로 논의를 해야 되는지 등등 이제 고민할 점이 좀 많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쨌든 좀 좋은 소식이 얼른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자력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로 뭐 단점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제 뭐 에너지원으로서 뭐 탄소도 배출되지 않고 대량의 그렇죠.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장점이 또 있죠. 네. 어쨌든 원자력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를 쌓고 국제적인 뭐 평판을 잘 얻는 게 매우 중요한데 네. 자관 사우디가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 좀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면서 카멜의 Long Goodbyes 전해드립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arry children's balloons. Once upon a time, not long ago, she lived in a house by the grove, and she recalls the day when she left home. Long goodbyes make me so sad. I have to leave right now. And though I hate to go, I know it's for the better. Long goodbyes make me so sad. Forgive my leaving now. You know I'll miss you so. And days we spend together. Long in the day, moon on the rise, she sighs with a smile in her eyes. In the park, it's late after all. She sits and stares at the wall, and she recalls the day when she left